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오늘 뭔가 평소랑 다르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차 보이죠? 우리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용기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이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20년차 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친절함으로 고객님들의 행복 비타민이 되고 싶은 프로알바생 김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진짜 꽉 찬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알바생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 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 하셨지만, 이 쉽게 답을 구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거, 저희가 진짜 엑기스만 쪽쪽 뽑아가지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및 지식, 거기다가 알찬 정보들까지 저희가 꽉꽉 채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출발부터 아주 기운이 좋은데요. 우리 교수님, 네네. 사실은 제가 그 소개는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저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근로자와 사업주와 같은 노사 당사자를 비롯해서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 청소년, 청년 등 전 국민의 고용노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공을 위한 영혼의 파트너죠. 예, 우리 두 분 함께 나오셨어요. 지금 잠깐 보기에도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데 뭐 평소에도 원래 가깝게 지내시는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초면입니다. 초면이시라고요? 네. 아니 지금 너무 친해 보이셔가지고 아니 원래 뭐 아시는 사이 같았어요. MBTI가 저랑 같다고 들어가지고 네. MBTI는 과학이죠. 예, 일단 뭐 이렇게 세 명은 일단 이가 확실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소상공인 20년 차시라고요? 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한 평짜리 카페부터 시작을 해서 업종 변경 몇 번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나게 좀 오래 하셨고 지금 규모도 왠지 있어 보이는 듯 싶은데 지금 혹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저까지 딱 10명입니다. 10명. 역시 규모가 좀 있으시네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뭐 별로 초면이시면서 왜 갑자기 눈물이 나실까요? 저희 카페 식구도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시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혼자 시작해서 벌써 10명까지 키우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뭔가 막 몰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요. 일하시는 카페 어디예요? 저 당장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런 게 이렇게, 예. 없어요. 유니콘 아니에요? 유니콘? 저는 사실 처음에는 두 분이 이제 같이 업종에서 계신 줄 알았어요. 그냥 따로 사업을 네. 하고 계시고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거였군요.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가 보통 이렇게 두 분처럼 분위기를 이렇게 화기애애할까요? 참 훈훈해서 보기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노사 당사자들은 그 사이가 좋다가도 간혹 이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주제 빠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의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알바생께서 이 4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여러모로 생생한 현장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개념 하나는 좀 제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아는데 노동법이 뭔가요? 네, 노동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의 보호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바생분처럼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차근차근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군요. 저 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라는 말도 좀 생소해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보통 이제 상시 근로자 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산정하는 방법은 뭐 따로 있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즉,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나누기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은 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용어가 조금 난해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사유 발생일절 1개월 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 사유 발생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 별말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휴업수당 같은 뭔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이 9월 1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날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고, 그 전 1개월인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산정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예. 상시 근로자라는 말도 좀 생소하시죠? 예. 네. 여기서 상시라는 말은 약간 평균적 혹은 뭐 상태적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바생님처럼 이제 항상 4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은 3명이 일하고, 어떤 날은 뭐 6명이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2명이 일하고, 이러면 뭔가 평균을 내야 되겠죠. 네, 그 평균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산정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사업장에서 몇 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 확인해야 하는 날이 만약에 2023년 9월 1일이라면, 그러면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산정 기간이 되겠죠. 자,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주중에 3명이서 일하고 주말에는 5명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장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자, 그러면 8월 같은 경우는 15일은 이제 광복절이고 법정 공휴일이죠. 예. 자,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주중 날짜는 총 18일. 자, 이 18일 동안에는 3명이서 일을 했고, 사업장을 운영한 주말 날짜가 총 8일. 이 8일 동안에는 5명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중에 사용한 근로자는 3 곱하기 18에서 54. 그 다음에 주말에 사용한 근로자는 5 곱하기 8해서 40. 이것을 모두 더하면 총 9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연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가동일수, 즉 사업장을 운영한 일수를 보면 4번의 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26일이에요. 자, 이걸 나눠줍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의 연 인원수에 나누기 사업장 가동일수, 94 나누기 26이 되는 거죠. 정답은? 3.6이요. 왜 이렇게 빨라 세상에. 깜짝 놀랐네. 이과 출신이신가 봐요. 예.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지라도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 일수가 2분의 1 이상, 즉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법이 또 적용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인 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5.5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간 20일 동안 3명 이상 일을 했다.
요러면은 또 5인 미만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죠. 절반이 넘으니까. 이러면 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평균치로 산정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치가 5명이 안 된다. 그런데 한 달간 19일 동안 5명 이상 근무를 했다. 이러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 이제 계산을 하는 뭐 3.6명, 뭐 5.5명 이 명에 사업주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도 있고 파트타이머나 그 기간제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분자에 해당하는 연 인원은 4대 보험의 취득 유무라든지 뭐 계약의 기간,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에도 사장님 동생분이 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뭐 아빠, 엄마, 아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업장에 이러한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장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친족을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편의점을 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은 그대로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땐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 적용 제외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게 돼서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근로를 잠깐 좀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그리고 뭐 정직 뭐 이런 사유들로 잠깐 쉬시는 분들, 이분들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일단 현재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휴직자를 여기 포함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네, 사업주로서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약에 휴직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자 수에 합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말에만 좀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에만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개별 휴일인 직원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냈어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 의무가 없는 자는 일단 제외를 해야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일에 만약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따라서 주일인 근로자는 사용 인원에서 빼줘야 합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이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취지가 통상적인 어떤 사업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이러면 좀 빼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학구열이 뭐 장난이 아니다.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줄은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교수님께서 질문에 다 답을 해주시니까 보시는 분들 되게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질문하는 거 뭐 답을 다 주시니까 혹시 이번 주 로또 번호 한 번만 알려주세요. 5인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법령들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들을 알아보기 전에 모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지켜야 한 필수 규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하나, 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장님 뭐 급하게 적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지키고 계신 거죠? 그럼요. 이거 예.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네. 둘, 임금 명세서의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급하게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도 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셋, 최저임금의 준수, 임금을 지급할 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럼 저희가 뭐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넷, 주휴수당, 일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규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섯 번째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용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혹은 일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해고, 예고. 자, 우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됐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예고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완전 처음 들어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퇴직급여. 그래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퇴직급여를 제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걸 얘기하겠죠.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수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8가지 필수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좀 어길 시에는 제재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8가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잘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법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4대 보험의 가입.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제외일 경우에는 예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담은 근로자 명부를 우선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임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의 지급시마다 이렇게 대장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잘 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보관을 해놓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준수.
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요.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전에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뭐 굉장히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IRP 계좌가 뭐예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함께 적립을 해서 향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해고 예고와 예고 수당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은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법정 의무 교육도 잘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로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교육, 매년 1회 시행 권고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거는 교육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도 교육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은 또 제가 작년도 거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좀 보호할 것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개의 법령에 대해 알아봤고, 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마지막 9번째 법령도 궁금합니다. 뭔가요? 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부여 등과 같은 이런 5가지의 내용을 모성보호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난임 치료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유산 사산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이게 모두 다 법정 휴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해고 시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서 경영상 뭐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원료가 좀 부족하고 뭐 주문이 감소함에 따라서 제품 판매가 뭐 좀 부진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장 내 기계 파손에 따라서 작업량이 감소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좋은 사장님 만나는 게 천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게 진짜 천운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천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네, 뻘쭘하니까 이어가 주시죠. 네. 네 번째로 법정 공휴일. 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다섯 번째로는 근로시간.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지윤 씨 같은 경우는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실까요? 전 오픈 7시 때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11시간. 네,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가능한 거네요. 그러네요. 진짜 일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열심히 배워서 제 가게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어쨌든 어쩐지 학구열이 대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선배님으로서 좀 많은 거 좀 조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째 알아볼까요? 네, 여섯 번째는 연장 근로의 제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와 관련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사장들이 좀 챙겨주고 뭐 그러지 않나요? 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역시 좋은 사장님 제 롤모델이세요. 계속해서 이제 본인 자랑을 그렇게. 네, 이렇게 본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곱 번째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한 시간이 언제이든 해당 시간에 비례해서 기본 시급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이 안 좋거나 좀 힘들면 사장님이 쉬게 해주지 않아요? 네, 물론 쉬게 해주세요. 그래, 쉬게 해주시고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쉬다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행이네. 예, 너무나도 멋진 알바생이고 멋진 사장님이셔서 예, 우리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두 분처럼 예, 좀 희망찬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함께 하셔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소규모 사업장에도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5인 미만 사업장인 형님들, 제 주변의 상인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윤 씨는 오늘 어떠셨을까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특히 또 알바생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